안녕하세요. 저는 황당한 사건을 겪고 한동안 일에 매진해 살다가 이제서야 주위를 둘러보고 여유를 갖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제 인생에 가장 큰 굴곡이 있었던 시점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말로 풀어내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상담을 통해 제 마음속 깊이 있는 이 분노와 우울을 풀어놓는 데만 2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자꾸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남에게 털어놓기도 해야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해서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재밌고 파란만장한 이야기들 사이에 제 이야기가 묻힐까봐 걱정되지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큰 한정식 집을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 손맛의 중요함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신 터라 어머니께서는 저를 정말 힘들게 키우셨죠. 그때만 해도 식당이 지금의 규모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식당을 운영하신 이유는 혹여라도 제가 밥을 굶을까 싶어서 시작하신 거였거든요. 아빠 없는 애. 그렇게 놀림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꾸역꾸역 밥만큼은 챙겨 먹고 살았던 게 전부 우리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절대로 우리 딸이 굶고 다니는 건 볼 수 없다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 둘 늘리다 보니 어느덧 식당에도 손님이 늘어나게 되었고 점차 큰 곳으로 이사를 옮겨 다니다 보니 지금은 서울에서도 한정식 집이라고 하면 아, 그 집 하고 바로 나올 정도로 큰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각고의 노력 끝에 겨우겨우 얻어낸 명성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음식의 중요성은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나이에 음식 장사를 하는 어머니가 매번 좋을 순 없었죠. 늘 어머니는 가게를 운영하느라 바빠야만 했고 저는 공부를 하느라 집에만 있어야 했거든요. 집에서 엄마가 차려준 간식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다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늘 집에서 혼자 엄마가 차려두고 간 저녁밥이나 데워 먹으면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 저녁밥 차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도 모르고 매일같이 투정만 부려댔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바쁘냐고, 그렇게 돈을 벌어야 했던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날이 늘어났죠. 어머니께서는 저의 그런 투정에도 늘 변함없이 식당을 지키셨습니다. 간단한 찌개 정식을 팔던 집에서 코스 요리만 파는 한정식 집으로 올라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을 올려 가게를 내었을 때는 정말 어머니의 손맛, 그 노고에 손뼉을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정식집 치고는 가격이 꽤 나는 곳이라 상견례 자리로도 많이 사용하시고 정치인들도 와서 식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룸으로 딱딱 이루어져서 독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그런 한정식집 많이 보셨죠? 그런 장소 협찬도 하고 유명인들이 몰래 데이트를 하는 곳으로도 손색 없는 그런 한정식 집을 일궈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달에 버는 돈이 어마무시할 정도였어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 첫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그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웠을지 갑자기 와닿았습니다. 고작 한 달에 70만 원 벌기가 이렇게나 힘든데 우리 어머니는 그 돈 벌어서 저를 대학까지 보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까지 어머니께서 힘들게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공부만 하고 살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먹거나 클럽을 간 적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도 한몫이긴 했죠. 대학에서 제 별명은 책이었습니다. 늘 책이 있는 곳에 제가 있다는 말이 와전되어 별명으로 자리 잡은 거였죠.
그런 저에게도 딱 한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조별 과제를 하다가 알게 된 저와 아주 비슷한 성향의 친구였습니다. 조별 과제를 하면서 다른 팀원들에게 치이고 교수님께 치이고 하며 의리를 다지게 된 케이스인데 그 의리가 정말 돈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까지도 붙어 다니면서 불도저처럼 과제를 해냈거든요. 그런 저의 단짝에게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던 동네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다른 과에 진학하여 마주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캠퍼스를 누비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학식을 먹을 때 정도 붙어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연스럽게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셋이 어울려 다니게 되었죠. 그런데 남녀 사이라는 게 원래 갑작스럽게 스파크가 튀어오르고 그런 법이잖아요. 제가 친구의 단짝 친구와 연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느지막하게 찾아온 첫사랑은 참으로 요란하게 남들에게 보였었나 봅니다. 캠퍼스 커플이라는 특성상 학교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남자친구가 군대에 갈 때 훈련소까지 따라가서 그의 가족들 앞에서 울고불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무척이나 무색하게도 남자친구가 저에게 말도 안 하고 휴가를 나와서 클럽에 간 걸 알게 된 것입니다. 클럽만 갔으면 잔소리 좀 하고 말았을 텐데 거기서 여자를 만난 걸 제가 알게 되었고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학교도 자주 빠지고 공부에도 손 놓고 4학년 되어서 성적에 손을 놓았으니 겨우겨우 졸업장만 받게 되었죠. 졸업식 날 어머니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기 전까지 정말 좋았던 성적이 갑자기 뚝뚝 떨어지고 학고만 맞지 않으면 다행이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신 건데 참으로 죄송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 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런 자격증 저런 자격증 모두 기웃거리면서 취업에 도움된다는 건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취업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결국에는 기업의 눈을 낮추고 했는데도 취업이 되지 않았어요. 저에게 선택할 수 있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기에 저는 어머니의 식당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언젠가 본인이 늙어 힘이 없어지면 저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기에 일찌감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안주인 수업을 받게 될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어머니는 혹독하셨습니다. 식당 설거지 일부터 시작하라 해서 만만하게 보고 시작했는데 한정식 집이다 보니 반찬 가짓수가 많잖아요. 그 작은 반찬 그릇들이 수십 개가 쌓여 있는데 닦아도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부 습진이라는 것에 걸렸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해도 그 안으로 물이 다 고여들어와 손이 퉁퉁 불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설거지에 반찬 나르기에 식기 정리만 하다가 겨우겨우 손님도 맞이하게 되고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식당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게 된 덕이죠. 저는 여전히 졸업 후에도 조별 과제를 함께하며 의리를 다진 대학 동기와는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대학 동기와 단짝 친구였던 전 남자친구가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헤어진 지 벌써 7년이나 지난 후였고 저도 뭐 첫사랑이라고는 하지만 지나간 추억이니 한 번쯤 만나서 대학 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 동기도 오랜만에 셋이 한번 뭉치자고 넌지시 이야기하길래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시간을 내서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술을 한잔하고 집에 가려는 찰나 저를 붙잡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그때는 정말 철이 없어서 미안했다고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꼭 사과하고 싶었대요. 저야 뭐 지난 일이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는 지금 중소기업 신인으로 일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연애할 때 저희가 얼마나 불같은 사랑을 했었는지, 같은 취미에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어요. 저도 만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더니 그게 긍정의 의미로 들렸는지 그날부터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굴더라고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건 기본이고, 쉬는 날이면 피곤하지 않게 데이트 코스를 짜오기도 했어요. 엄청 비싼 리클라이너 영화관 같은 데 데려가 쉬면서 영화를 볼 수 있게도 해주고, 마사지도 받게 해주고요. 어딜 가더라도 본인 차로 저를 데려다 주는데 저 약간 감동받을 만하지 않나요? 제가 면허는 있었지만 차는 식당과 집만 오갔기 때문에 필요치 않아서 사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6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예전과 꽤 변한 모습에 새로움을 느껴 다시 만나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이미 30의 나이를 하고 있었으니 연애만 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진지한 만남을 생각하고 서로의 저축이 얼마가 있는지,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경제 능력을 다 오픈했어요. 물론 제가 훨씬 더 많이 벌고 모아둔 돈도 많았지만 남자친구랑 같이 있으니 행복하고 즐거워서 상관없겠다 싶었습니다. 대학 동기도 저희가 다시 만난다는 소식에 두 팔 벌려 축하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괜히 자기가 더 불편했다면서 앞으로는 서로에게 죄짓지 말고 살자고 했습니다. 저도 한 번 바람으로 이별을 겪었지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믿어달라는 남자친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렇게 신나는 연애를 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했던 연애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각자 월급을 벌어 돈을 물쓰듯 쓰는 연애는 재미있었어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한 달 동안 얼만큼의 돈을 써야 한다는 계산 없이 이루어지는 데이트가 재미없을 리가 없죠. 행복한 시간도 잠시. 저에게 아주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나이 31살에 갑자기 쓰러지시게 된 거예요. 살면서 피곤함이 머리를 너무 많이 짓누르고 있었나 봐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기는 어머니의 병색은 너무나도 짙었습니다. 뇌혈관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다가 터졌다고 했는데 그 병색 자체를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겁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바람에 어머니께서는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저는 제발 몸이 마비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눈만큼은 떠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었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짐이 되기 싫으셨던 건지 그대로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31살의 나이에 양쪽 부모를 다 잃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외동딸이었던 저는 갑작스럽게 이뤄진 장례 준비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도우미는 몇 명을 써야 하는지, 음식은 뭘 추가를 해야 하는지, 추모만 해도 모자랄 시간에 결정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우왕좌왕 병원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서 이것저것 추가하고 눈퉁이를 맞고 있었던 거죠. 참 가족이 죽어서 정신없는 사람을 두고 장사 속을 그렇게 내비칠지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제가 울면서도 하라는 대로 다 맞춰주고 있자 보다 못한 남자친구가 회사에 연차를 내고 장례식장을 내내 지켜주었어요.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잘라내고 병원과 싸워가며 저에게 필요한 것들만 진행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마움을 느꼈는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돈이 없어도 어떠하랴, 이 남자면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을 마음에 심었죠. 어머니의 한식당은 당연한 수순으로 제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깨너머로 배워왔던 손맛을 드디어 손님들에게 내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매장 매출이 정말 좋았던 이유는 어머니의 손맛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저도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기는 했나 봅니다. 제가 만든 음식도 선대 사장의 맛이 난다면서 단골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혹여라도 맛이 바뀔까봐 걱정했는데
괜한 기우였다면서 저에게 장하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요. 이제는 2대째 운영이라는 편말이 붙으니까 오랜 단골 손님들이 저에게 잘해보라면서 용돈도 찔러주고 가셨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어머니께서 읽어내신 건데 그럴수록 제 마음의 그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1년을 더 힘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고객 만족도가 더 높은지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어머니께서는 옛날 분이셔서 변화를 조금 두려워하셨거든요. 저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발로 뛰었고 틈틈이 레시피와 인테리어를 손보면서 젊은 고객층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식당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식당 안주인으로서 자리를 잡았고 늘어나는 매출을 보며 직원들에게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했죠. 직원들도 만족하고 고객들도 만족하고 저 역시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식당이 더욱 번창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때쯤 남자친구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고민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네 회사가 급 성장을 하면서 인력 보충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월급이 더 많은 직원에게 나가는 것이 싫었던 사장이 직원들을 갈아내고 있었더라고요. 더 많은 실적을 요구하면서 월급 인상은 없으니 당연히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던 거죠. 남자친구 역시 매일같이 상사에게 시달리면서 정작 월급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으니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생하지 말고 저와 결혼해서 같이 식당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에게는 나름 용기 있는 고백이기도 했고 사실 저희 가게 매출만 생각하면 남자친구가 절대 거절할 처지가 아니긴 했거든요. 남자친구는 당연히 제 프로포즈에 긍정적인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을 양복을 입고 회사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가 식당에서 일한다는 게 좀 뭐랄까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했어요. 양복을 입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싶었죠, 저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옷차림새가 중요한 게 아니다. 월급을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회사에 다니고 싶다. 명함에 기업 이름이 찍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미묘하게 충돌하는 와중에 결혼 준비가 시작이 되었고 예비 시부모에게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지 않았어요. 납골당에 가서 같이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인사를 드렸죠. 아무튼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아래 위로 쭉 훑어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곱게만은 느껴지지 않아서 가슴 한구석이 철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저한테 쓱 식당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네가 CC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시면서 거기 엄청 유명한 곳 아니냐고. 자기도 가본 적은 없는데 시부네 회사 높으신 분들도 거기 가서 식사한다고 하더라 하셨어요. 저희 한정식집이 워낙 기업 대표님들도 많이 오시고 정계 쪽에서 유명하신 분들도 자주 들리시는 곳이라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갑자기 활짝 웃으면서 대기업 대표들도 온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높으신 분들한테 우리 아들 취업 이야기 좀 해보지 그랬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기업 대표들과 안면이 있다고 해도 식당에 밥 드시러 온 손님에게 어떻게 취업 청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저희 식당에 단골 손님들 다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모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그냥 우리 식당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지 친분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엄청 불편한 얼굴을 하면서 저를 또 아래 위로 쓱 훑어보면서 안이 꼽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 돈 좀 만진다고 우리 아들한테 하대하고 꼽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하시는데 느낌이 딱 쎄하더라고요. 그때 그 쎄함에 결혼을 뒤집어 엎었어야 했는데 홀로 남겨진 저는 의지할 곳이 급하게 필요했었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계속 진행했으니까요. 물론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는 제 편을 들었습니다. 시모한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면박을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오래 만났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까지 시키니 제가 어찌 결혼 안 하겠다고 뒤집어 엎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유달리 피곤했던 첫 만남 이후에 저희의 결혼 준비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어요. 나이도 딱 결혼하기 좋은 나이라는데 지지부진하게 끌지 말고 서둘러서 준비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푼 버는 게 아니라 정말 월 매출이 억에 달하는데 돈이 뭐 아쉬워서 준비 못할 게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저것 다 빠지고 나면 얼마 안 되는 돈처럼 보이는 돈이 제 통장에 꽂히지만 그래도 월 1,000 가까이 벌고 있었거든요. 그게 웬만한 임원 월급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남자친구한테 이미 얼마를 버는지 다 오픈을 한 상태였잖아요. 제 벌이를 시부모도 전해 들었는지 은근히 저에게 압박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혼수는 이거로 준비해서 네가 해와라. 우리 집 냉장고 좀 바꿔주라. 우리 집 TV가 작다. 이런 건 아주 귀여운 수준이었습니다. 저에게 명품 가방에 구두, 모피코트를 들이밀었을 때는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시모가 자꾸 저를 볼 때마다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는데 우리 어머니께도 못 해드렸던 걸 시모에게 해드려야 하나 싶었어요. 거기다가 집도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같이 살던 집에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집을 신혼집으로 꾸미자고 이야기를 다 끝내놨는데 시모가 신혼집은 따로 구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집이라 이사를 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도 꾸 박박 우겨대면서 신혼집을 따로 구하라 하셨어요. 제가 참다 못해서 남자친구에게 신혼집만큼은 양보 못한다. 우리 식당 출퇴근하기도 좋고 집 평수도 큰데 왜 자꾸 신혼집을 구해야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그 집 사람 죽은 집 아니냐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도 뇌출혈로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집 터가 나쁜 것 같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도 제정신일 수 있었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죽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는 정말 시모가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습니다. 뇌출혈로 사람 죽어난 집에 살면 우리 아들 죽을까봐 겁나서 그 집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정말 다시 생각해도 너무 열받고 화딱지가 나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바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가족은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사돈의 죽음을 가지고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냐고 막 쏘아붙였습니다. 남자친구도 제 입에서 헤어지자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지 무척 당황해하면서 변명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얼굴도 보기가 싫었고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피하면서 이별을 준비했어요. 제가 오죽하면 결혼 준비를 하던 와중에 헤어지자고 했겠습니까?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화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별하자고 했더니 시부모도 저에게 처음에는 연락이 와서 우리도 부모 없는 애 싫다, 식당하면 억척스러운 거 아니냐 하시며 흑백 논리를 펼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집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한 2주일쯤 지나니까 맨날 우리 식당에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순수하게 미안하다고만 하시진 않았죠. 뭐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죽겠다는데 다시 한 번만 만나줘라 라는 명령조였어요. 당연히 저도 그럴 일 없습니다. 가세요 하고 보내드렸죠.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제 다리 붙잡고 늘어지더니
남자친구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부모가 나타나서 다리 붙잡고 늘어지고, 뭐 이렇게 억척스럽다니 너는 부모가 없니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저러니까 나중에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두 달 동안은 경찰에 신고하겠다, 찾아오지 말아라 하다가 저도 지쳐버린 거죠. 어느 날 퇴근하는데 정말 피골이 상접하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피폐해진 남자친구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가족들이랑 인연을 끊고 살겠다면서 저 없으면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마음이 좀 동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의 죽음을 욕되게 한 인간이랑은 상종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동안 사랑했던 기억이 밀려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한테 그럼 앞으로 정말 인연 끊고 살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끄덕이면서 절대로 연락도 안 오게 해주겠다고, 걱정 말고 자기 한 번만 믿어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반 이상 결혼 준비가 진행되었던 터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보겠다고 하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식당 일 하면서 틈틈이 식장을 알아보고 웨딩드레스도 고르고 웨딩 사진까지 촬영 다 하고 나니까 시기 코앞이었습니다. 싱숭생숭한 마음을 뒤로한 채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고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어요. 식장에서 시부모들은 제 눈도 제대로 못 보시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저를 불편해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습니다. 제 식당 명성에 맞게 번쩍번쩍하게 돈을 처발라가면서 온갖 손님들을 다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심지어 저희 단골 손님들 중에 유명하신 기업인들께서 혼주석에 앉아주시겠다고 할 정도로 제 기가 눌리면 안 된다고요. 주변에서 저를 엄청 신경 써주신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시부모도 저희 측 손님들을 보시고는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혹여라도 남편의 취업 청탁이라도 할까봐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요. 아무튼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시댁에서는 저에게 일절 연락이 없었고 저는 편하게 식당 일을 했어요. 명절이 다가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갈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당일에서야 자기 혼자 시댁에 쓱 갔다 오는 걸로 명절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도 어차피 우리 부모님에 대해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하호호 웃으며 식사하기가 좀 싫었거든요. 거기다가 명절이 되면 저희 식당이 쉴 틈 없이 엄청나게 바쁘기도 하고요. 명절 당일 하루 쉬지만 앞뒤로 예약이 꽉꽉 찰 정도로 바쁜 식당이니 직원들만 두고 제가 시댁에 가기도 좀 뭐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께서도 명절에 단 하루도 쉼없이 바쁘게 사셨던 분이셨고요.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에서 며느리로 맞이하는 첫 명절인데 그냥 넘어가긴 또 마음이 그래서 전화는 드렸어요. 명절에도 식당 일이 바빠서 방문은 못할 것 같으니 생신 때 제대로 챙겨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에 저에게 지은 죄가 있으셔서 그런지 알겠다고만 하셨습니다. 물론 남편도 시부모한테 잔소리를 엄청 퍼부었던 것 같긴 했어요. 한 2년 동안은 아무 탈 없이 행복한 신혼을 보내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1년 동안 재취업 준비를 해보겠다고 하더니 여전히 볼품은 없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월급도 꼬박꼬박 가져오고 있었고요. 우리도 서로의 생활에 익숙해진 시점이라 슬슬 아이를 가져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시부모님이 언제 돌변하실지 몰라서 피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이가 들어서야 진정한 가족을 이루는 그런 느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딩크족이다 뭐다 해서 아이를 갖지 않기도 하지만요. 저는 뭔가 내 가족을 이루려면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은근히 가족 구성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죠. 이제는 남편도 돈을 벌어오고 저는 정말 완벽하게 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딱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신 준비를 하기 위해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고 각종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서 몸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나름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집중하고 있던 식당 일에서 눈을 돌려 남편만 바라보고 있으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피곤해서 생각도 안 했었는데 임신을 준비하려고 하니 남편이 자꾸 피곤하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게 수상했어요. 물론 남편이 아직은 회사에서 제대로 된 프로젝트도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만 다니는 처지인 걸 알아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회사 일이 힘들고 지친다고 해도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은 거죠. 은근히 저를 피한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운 전적이 있었으니까 저도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남편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딱히 별거 없긴 하더라고요. 회사 퇴근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회식 있을 때 빼고는 늦게 끝나는 저를 식당 앞까지 매일 데리러 오고 제가 좀 예민한 건가 하는 타이밍에 남편이 회식이 있다고 차를 두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차를 끌고 식당에 오면서 블랙박스를 뒤져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별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정리가 된 블랙박스들만 있었어요. 기록을 뒤져봐도 여자 같은 건 보이지 않았고요. 듬성듬성 비는 시간이야 차량 시동 꺼두면 꺼지니까 출퇴근 시간은 다 잘 찍혀 있었고요. 저는 순간 저에게 의부증 같은 게 생긴 건 아닌가 진심으로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남편이 뜬금없이 대학 동창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과 동기들 이름을 대는데 저는 잘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은근히 웃으면서 너 동창들 만나러 간다고 해놓고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지? 하니까 허둥지둥 대면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단짝 친구 이름을 대면서 걔도 온다고 하길래 아 그래? 하고 말았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해 들어왔길래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 끓여주고 친구도 숙취에 좀 시달리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안부를 물었어요. 어제 술 많이 마셨냐고 하니까 술 안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창들 만났는데 술을 안 마셨어? 하니까 자기는 집에 있었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말을 했죠. 걔는 어제 집에 있었다던데? 하니까 뭐 오겠다더니 안 온다고 말 바꾸더라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말했어요. 어제 동창 모임 없었지? 너 혹시 바람 피우니? 이렇게요. 죽어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증거가 없어서 일단은 남편의 행적을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는데 평소랑 크게 다를 바가 없긴 했어요. 그래도 쉽게 의심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원래 서로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신경을 쓰지 않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바람의 기본은 휴대폰 아니겠어요?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에 비밀번호를 대충 유추해서 이것저것 눌러봤는데 하나도 맞질 않더라고요. 휴대폰만 뒤지면 뭔가 나올 것 같은 기분에 저는 남편이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문 인식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순간 고민도 많이 되긴 했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바람을 피운 거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볼까 말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하면 저도 같이 살 이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혼까지도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렸고 저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문자를 막 뒤지고 있는데 어느 대학병원에서 온 문자가 엄청 많은 게 아니겠어요? 카드 내역을 살펴보는데도 병원 내에 있는 카페에서 찍힌 영수증 문자가 많이 있었어요. 커피 사 먹은 거, 샌드위치 사 먹은 거. 저는 순간 남편 회사가 병원에 뭐 납품하는 회사였나 싶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병원이랑은 연관이 없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이었어요. 혹시 시부모가 어디 아파서 병원에 입원은 한 게 아닌지 싶었던 거죠. 저와 정말 연락을 하나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입원한 걸 비밀로 하신 건가 싶었습니다. 달력을 확인해보니 곧 시모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기도 해서 저는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주에 생일이신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냐고 살갑게 물어보니 뭐 할 거 없다고 하시더군요. 왜요? 하니까 자기 좀 쉬고 싶다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하시고는 전화를 황급히 끊으셨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어요. 매번 생일 때마다 저에게서 뭐 하나 더 뜯어먹으려고 준비하시던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디 아프시냐고 물어보니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어디가 아프면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 좋으련만. 그래서 남편이 병원 갔다 온 흔적을 봤다고 했어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넌 알 거 없다 하고 끊으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수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뭐냐고. 도대체 병원은 왜 간 거냐고 물어봤어요. 시모가 어디 아픈 건 아니냐, 생일 때는 왜 만나지 말자고 하냐, 이렇게 막 따져 물으니까 저한테 병원 간 건 어찌 알았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얼굴이 정말 썩은 채로 어떻게 알았어? 하길래 문자 좀 훔쳐봤다 하니 그걸 왜 보냐고 성질을. 아니, 병원에 누가 있는데 숨기냐고 캐물으니까 말은 안 해주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자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수상해서 다음날부터 제가 매니저에게 가게를 잠시 맡기고 남편 회사 앞에서 몰래 잠복을 했어요. 택시를 하나 하루 통으로 빌려서 남편 뒤를 쫓았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일찍 나와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내려서 뒤를 티 안 나게 밟았습니다. 어느 병실 앞에서 남편이 피곤한 듯한 표정을 짓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모가 딱 병실 앞에 나와서 남편을 맞이하더라고요. 근데 시모가 병원복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시부가 아픈 건가? 그럼 나를 왜 속인 거지? 싶어서 남편이 병실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저도 뒤따라서 그냥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남편이 웬 4~5살 되어 보이는 꼬마애를 무릎에 앉혀놓고 있고 시모는 웬 여자한테 물을 먹이고 있었어요. 피부도 거무죽죽하고 머리도 다 빠져있는 여자를 보고 처음 보는 얼굴이라 이게 누구야? 하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제가 병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얼음이 되어버린 남편과 시모를 보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근데 그 아파서 다 죽어가는 여자도 저를 보고 완전 동공지진이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있는데 남편 무릎에 앉아있던 남자애가 남편에게 폭 안기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저 사람은 누구야? 아빠? 아빠? 저는 진짜 그대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내 남편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저 아이는 뭐고, 그럼 누워있는 저 여자는 뭐지? 하는 생각 때문에요. 시모가 저한테 정말 놀래서 여긴 어떻게 나타났냐고 벌벌 떨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마치 귀신 보듯이 저를 바라보는데 남편도 똑같은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빠라니? 저 여잔 누구고 당장 말 못해? 제가 소리를 꽥 지르니까 남편이 저를 끌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그러는 순간 누워있던 여자는 기절하고 시모는 의사 부르라고 난리를 치고 남편은 저에게 그제야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랑 헤어져 있던 그 잠깐 사이에, 그러니까 결혼 준비하다가 엎어진 그 잠깐 사이요. 그때 술을 먹고 술김에 하룻밤을 같이 보낸 여자인데 그 여자가 단 하룻밤에 임신을 했다고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결혼 날짜를 다 잡아둔 상태에서 나타나 애를 지우라고 병원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암을 발견했대요. 애를 낳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서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바로 재발하는 바람에 오늘 내일 한다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꿈인가 생시인가 구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저 여자가 오늘 내일 하는데 보험금은 타야 하지 않겠어? 보험금 수익자를 내 이름으로 해두었거든. 아무래도 애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수억이야, 수억. 보험금 타면 사업할 계획도 다 짜놨단 말이야. 저는 남편이 사람 새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당장 이혼해. 보험금 타면 좋은 거지. 무슨 이혼이야. 야, 그러면 애는 어쩔 건데. 나보고 지금 남의 새끼 데려다 키우라는 거야, 뭐야? 애는 고아원으로 보내면 돼. 저는 진짜 사이코패스 검사라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한창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시모가 나와서는 남편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바깥일 하다 보면 남자가 한 번쯤은 한눈도 팔고 그럴 수 있는 게다. 그런 걸로 일일이 따지고 들면 피곤해서 어찌 살겠니? 손주는 내가 키우든지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애 키울 비용만 좀 도와다오. 저는 이 집안 인간들이 아주 다채롭게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대놓고 이혼할 거라고 합의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도장 찍어라. 도장 안 찍으면 소송하겠다고 했어요. 불륜의 증거로 애가 떡하니 있는데 장난칠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변호사부터 바로 선임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부터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막 나가는구나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때 기절한 이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장례식장이라고 다 정리하고 보험금 타서 갈 테니 이혼은 못 해주겠대요. 애가 불쌍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고아원도 다 알아봤고 정도 그렇게 안 가는 애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미친 새끼라고 읊조리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난 시점에 제가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초췌해진 몰골이 하룻밤 사이에 생긴 인연이라고 하기엔 좀 깊어 보여서 마지막 남은 전까지 모두 털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시모도 남편도 잘못했다고 막 비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또 무슨 짓인가 싶어서 잠자코 있으니 시모가 헐레벌떡 자기 변명을 하더군요. 애가 무슨 죄가 있겠니? 그래도 반쪽이나마 핏줄이니까 정부 치고 같이 살아라. 응? 이게 다 무슨 개소린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아이의 친모가 남편이 자기 죽으면 애를 버릴까봐 보험금 수령인을 죽기 전에 바꿔둔 것이었어요. 남편이 아닌 아이의 이름으로요. 남편한테는 계속 너한테 줄 테니 아이를 부탁한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보험금도 못 받게 생겼는데 이혼까지 당할 판이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잘못했다고 비는 거였습니다. 야, 이 등신아. 아주 고소하다 고소해. 어디 애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들어? 다 녹취해놨으니까 넌 천벌이나 받아. 그러고 저는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이야기가 모두 풀렸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소개될 법도 했는데 말이죠. 결국 남편은 완전 빈털터리로 이혼 소송에서 패소해 저희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시부모가 애를 키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기가 아직 너무 어려서 혹시라도 구박이라도 받고 돈도 다 빼앗길까봐 불륜의 증거지만 조금 마음에 걸리더군요. 애는 죄가 없잖아요. 이왕이면 전 남편이 더 지옥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고 우리 식당에 재무관리를 해주는 자산관리사에게 슬쩍 이야기를 했더니 법적으로 묶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웃돈을 더 얹어주고 처리를 부탁드렸어요. 은행이랑 계좌를 성인이 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묶을 수 있다고 하던데 너무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그 돈 뺏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지 저한테 연락 와서는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지더군요. 저는 얄밉게 전 남편에게 고아원에 애를 버린다더니 보험금이 탐나서 그것도 못하지?
하면서 약 올리고 차단을 해버렸어요. 저희 가게에 몇 번이고 찾아왔었지만 저는 이 일 이후에 식당의 보안업체 시설을 더욱 강화시켰기에 저를 만나지는 못하고 돌아갔죠. 저는 몇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잘 나가는 식당 주인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글쎄요, 뭐 혼자 알아서 살고 있겠죠. 더 궁금하지도 않고 평생 자신이 벌인 일을 속죄하면서 나락에서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